두 명의 신부. 옛날에 한 젊은이가 신부를 맞이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부라고 여기는 또 다른 신부가 부뚜막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똑같은 얼굴의 신부가 두 명이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누가 진짜 신부인지를 묻자 둘 다 서로 자기라고 주장하여 신랑과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어쩔 수 없이 관아에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사또는 진술을 듣고 난 뒤 즉시 신랑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두 신부를 관아로 불러들였지요. 너희 중 도대체 누가 진짜 신부이냐? 신부 둘 다 질문을 듣자마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신부이옵니다. 사또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너희 중 분명 한 명은 진짜이고 한 명은 가짜이지. 가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분명한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부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쪽이 가짜 신부이다. 알겠느냐? 두 명의 신부가 사또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높이가 10m쯤 되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사또는 두 신부를 데리고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던 신부에게 나무를 타라고 명령하였지요. 그 신부는 무척 애를 쓰긴 했지만 결국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오른쪽에 있는 신부에게 나무를 타라고 명하였지요. 그러자 그 신부는 두 손으로 나무 몸통을 꽉 잡고 한 발 한 발 오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사또는 하하 웃으며 나무 꼭대기 위에 신부에게 소리쳤지요. 하마터면 내가 너에게 놀림을 당할 뻔하였구나. 사실대로 말하거라.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말을 듣고 나무 위에 있던 신부는 주르륵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사또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진짜 신부이옵니다. 사또는 신부가 인정하려 들지 않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화형에 처할 수밖에. 그러고는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여봐라, 장작과 성냥을 대령하라. 장작과 성냥을 든 병사들이 신부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분위기를 살핀 신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순히 자백을 하였지요. 알고 보니 신부로 가장한 것은 마침 길을 지나던 여우였습니다. 두세 끼 굶은 상태에서 며칠 동안 걷다가 마을 어느 집에서 신부를 맞이한다는 소리를 듣고 신부로 변하여 배만 채우고 곧 떠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뚜막에 앉은 것도 잠시 이런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가짜 신부의 진술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감히 가짜가 진짜로 변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하다니. 네 죄를 묻고 싶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잠작하여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거라. 가짜 신부는 자기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에 한 바퀴 굴러 여우로 변신한 뒤 사또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허물어지는 궁궐. 고려 명장 이성계는 고려 조정을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조선 왕조 태조가 된 이성계는
천년만년 튼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방편의 하나로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이성계는 궁궐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궁궐 공사는 이성계의 마음대로 진척되지를 않았지요. 웬일인지 거의 완성해 놓았던 건물이 밤사이에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니 태조 이성계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이성계는 전국의 유명한 대목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 이름난 대목들은 모두 궁궐을 짓는 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궁궐 건축을 서둘렀지요. 그런데 거의 다 지어서 완성 단계에 이른 건물이 밤사이에 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편히 잠들 수조차 없었지요. 신하들도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밤사이 건물이 무너지면 다음날 아침에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치미는 우라를 이성계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라. 왕의 재촉을 받은 신하들은 다시 서슬을 퍼렇게 세우고 대목들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궐 공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참다 못한 이성계가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독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저자는 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고? 저자를 잠깐 이리로 불러오라. 왕명을 전하는 승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끌려 나온 대목은 이성계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머리를 조아린 채 엎드려 있었지요. 너는 어찌하여 바쁜 공사를 게을리하여 대궐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것이냐? 대목은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이젠 한시름 놓았다 하면 밤새 무너져 버리곤 하옵니다. 그거야 너희들 정성이 부족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그럼 아니란 말이냐? 너희가 올바른 정신으로 심혈을 기울여도 계속 밤새 무너진다는 것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임금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신음 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유를 너희가 모른다면 누가 안단 말이냐? 이는 필시 너희의 충성심이 부족한 탓이로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다만 우리 대목들과 인부들은 모두 궁궐 공사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웬일인지 저희가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항상 악몽에 시달립니다. 모두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꿈을 꾼다고들 하옵니다. 이 무슨 회개한 소리인고? 이성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계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난데 또다시 공사를 재촉했습니다. 하루는 게으른 자들이 유난히도 이성계의 눈에 많이 띄었지요. 저런? 저 녀석은 왜 또 저러고 앉아있는 것이야? 아니 저놈은 연장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 대목 중 몇몇이 공사장을 빠져나가려는 속셈으로 연장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 옆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승지도 마침내 분통을 터뜨렸지요. 걔 누구 없느냐? 아니 모두들 이리로 끌고 와서 끌어안치도록 하라. 호통을 들은 감독관은 일꾼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감, 저희가 불충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승지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게 시선을 보내며 그의 말을 받았지요.
아니라면 어찌 밤새 무너져버리는 이런 시원찮은 일들을 하고 있느냔 말이다. 저희도 실은 의심을 풀 길이 없사와 저희 중 힘센 장사들을 뽑아서 어젯밤에는 궁궐 공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엉이가 울고 난 뒤였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소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물이었지요. 반은 호랑이요, 반은 그 형체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괴물이 나타나더니 저희가 낮에 세워놓은 건물을 마구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던 이성계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만 있었더냐? 마마 감히 덤벼들 수가 없었습니다. 괴물이 뿜어내는 바람이 어찌나 센지 저희들 몸이 날아갈 정도였지요. 그게 모두 사실이렸다. 마마께서 믿을 수 없다면 친히 밤에 거동하시어 확인을 하시옵소서. 그날 밤 이성계는 용맹한 무사들을 거느리고 직접 궁궐 공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인가 조심스레 움직이는 기척이 있기에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 순간 가만히 다가오던 괴물이 네 발로 우뚝 버티어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짓이 아니었구나. 반은 호랑이 모습을 한 엄청나게 큰 괴물이었지요. 화를 쏘아라. 이성계가 소리를 지르자 그와 동시에 화살이 빗발처럼 괴물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괴물은 끄덕도 하지 않고 여전히 궁궐을 부수고 있었지요. 이성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나 건물은 이미 다 무너져버린 뒤였으며 괴물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담하구나. 한양은 내가 세울 도읍지가 아니란 말인가? 침실로 돌아온 이성계는 이처럼 침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군의 안목은 훌륭하시오. 한양은 비할 데 없이 좋은 도읍지가 될 것이오. 어디선가 노인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계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았지요. 뜰에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뉘시온지? 그런 건 아실 것이 없고 장군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하여 왔소이다. 감사합니다.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지요? 이성계는 공손히 허리 굽혀 물었지요. 장군, 달빛이 휘황한 저기 저 한강 남쪽의 산 봉우리를 보시오. 이성계는 노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호랑이가 아닌가? 산 봉우리가 호랑이 머리를 하고 있구나. 호랑이 형상의 산 봉우리가 한양을 굽어보고 있구나. 노인장, 저 봉우리의 기운을 누를 방도를 좀 가르쳐 주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소이다. 호랑이란 본래 꼬리를 밟히면 꼼짝 못하는 짐승이요. 노인은 호랑이 형상을 한 산 봉우리의 꼬리 부분에다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일러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이성계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그곳에 절을 짓고 나서 말썽 많은 대궐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새로 지은 절이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어서인지 더 이상 괴물은 나타나지 않았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궁궐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삼성산에는 호합사라는 이름의 절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훔쳐간 트롤. 옛날 어느 나라에 아이가 없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식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기적처럼 왕비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공주는 왕과 왕비를 꼭 닮은 아이였지요. 공주의 유모는 백작 부인이었는데 나이가 많아 꾸벅꾸벅 졸기 일수였습니다. 밤에는 두 명의 유모가 공주를 돌보며 잠을 잤고 낮에는 백작 부인이 공주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백작 부인은 공주의 요람을 성 근처의 숲에 내려놓았습니다. 숲 주변에는 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그윽하게 풍겼지요. 사람들은 요람 주위에 모여들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야. 그때 요람 뒤편의 검은 숲에서 트롤이 지나가다가 공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트롤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아기 트롤은 까만 피부와 찢어진 눈,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롤은 공주를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아이를 보았소. 트롤의 아내는 아이를 끔찍하게 예뻐하며 사랑하고 있었던 터라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트롤이 트롤을 낳으면 된 거지요. 그러나 트롤은 공주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를 훔쳐오는 게 어때요? 그 아이 옆에 있는 할멈은 날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단 말이오. 아내가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과 싸우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되는 남편의 잔소리에 결국 지쳐버리고 말았지요. 아내는 아기 트롤을 요람에서 꺼내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트롤은 아기를 안고 공주의 요람으로 들어가 살짝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때 백작 부인은 또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잠에서 깨어난 백작 부인은 아기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아기 트롤을 성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왕비는 아침마다 공주를 들여다보았지요. 왕비는 공주의 눈이 검은 눈동자로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것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백작 부인이 몹시 당황하며 말하였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지키고 있었는걸요. 왕과 왕비는 의사를 불러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유로 목욕을 시키고 꽃침대에 눕히면 예전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사는 이상한 처방을 내리고는 가버렸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또 다른 의사를 불렀지만 모두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아갔지요. 공주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한편 그 시간 트롤은 공주를 들여다보며 몹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예쁘지? 트롤의 아내는 남편을 비웃었지요. 하얀 수건처럼 너무 창백하군요. 당신이 데려왔으니 당신이 키워요. 트롤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베개와 이불이 거친 밀집이어서 공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트롤은 밖으로 나가 풀을 모아 새 침대를 만들고 있었지요. 새 침대에 누운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공주가 아주 못마땅하였지요. 궁에 사는 트롤 아기는 왕과 왕비와는 너무 다른 아이였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공주의 눈동자가 어째서 까만색이지? 태어날 때에는
당신과 나처럼 푸른색이었는데. 그러게요. 트롤 공주는 말도 잘 듣지 않고 말썽만 부리고 다녔지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그 물건을 줄 때까지 발버둥 치며 울었습니다. 옷을 사주어도 금방 넉마가 될 정도로 끌고 다녔지요. 또한 백작 부인의 머리에 모래를 뿌리고 신발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왕은 트롤 공주를 이기지 못하고 오냐 오냐 하며 기르게 되었지요. 한편 트롤의 집에 사는 공주는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일도 없었고 싫다고 대꾸하는 일도 없었지요. 트롤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었습니다. 너는 이것도 얘, 저것도 얘라고만 하는구나. 공주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는 친구들이 많았지요. 공주는 새와 다람쥐, 두꺼비와도 잘 지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요. 트롤 공주는 이상하긴 했지만 예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17살이 되어도 성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지요. 트롤 공주는 여전히 제멋대로였습니다. 공주가 화가 나서 채찍을 휘둘러 거울을 깨뜨려 버린 날, 왕과 왕비는 자신들은 더 이상 공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둘러 공주를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롤 공주의 신랑감은 젊은 공작이었는데 아무도 공주의 본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롤 공주도 공작을 좋아하였지요. 하지만 공주가 본색을 드러내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공작은 트롤 공주가 유모인 백작 부인에게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공작이 트롤 공주를 말리자 공주는 도리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지요. 내가 당신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둘이 함께 말을 타고 나갔다 돌아올 때에도 트롤 공주는 혼자 빠른 속도로 달려 늦게 돌아온 공작을 놀려대곤 했습니다. 말을 타본 적이 없나 봐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공작을 시켜 세우곤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남자예요. 공작은 날이 갈수록 공주가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공작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지요. 한편 진짜 공주도 어여쁘게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트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트롤의 성에 딸을 데리고 가야겠소. 다른 트롤들이 우리가 아이를 훔쳐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거예요. 트롤은 공주를 데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는 다른 트롤들로 가득했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공주가 성 앞에서 주춤거리자 아내 트롤이 떠밀었습니다. 제대로 처신하도록 해라. 내 말을 명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공주는 온갖 금으로 치장한 트롤 왕과 왕비를 보았습니다. 옆에는 트롤 왕과 왕비의 하나밖에 없는 트롤 왕자가 서 있었지요. 트롤 왕자가 공주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무서워 아내 트롤 뒤에 숨었지요. 그때 트롤 왕자가 공주에게 춤을 신청하며 커다란 귀를 펄럭거렸습니다. 공주는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트롤은 공주에게 물을 끼얹었지요. 정신 차려. 왕자가 널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너는 숲을 지배하는 트롤 왕비가 되는 것이야. 트롤 왕자는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도망치기로 결심하였지요. 한편 트롤 공주도 젊은 공작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작도 날이 갈수록 공주를 무서워했으며 트롤 공주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지요. 트롤 공주는 너무나 따분하였고 자신을 바라보며 놀라기만 하는 이 집 식구가 짜증이 났습니다. 트롤 공주는 공작 집안의 식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의 결혼식 날짜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지요. 공주와 트롤 공주는 도망치다 서로를 비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남편 트롤이 아기를 바꾼 곳이기도 하였지요. 왕비는 분수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 앞에 자신을 꼭 닮은 공주가 서 있었지요. 왕비는 비명을 지르며 공주를 껴안았습니다. 공주 역시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지요. 트롤 공주는 길을 벗어나 아내 트롤이 장작을 패다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 트롤은 딸을 알아보고 울부짖으며 껴안았지요. 내 딸이구나. 아내 트롤은 트롤 공주의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고 만족한 얼굴로 딸을 사랑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두 쌍이 결혼식을 올렸지요. 젊은 공작과 공주, 트롤 왕자와 트롤 공주의 결혼식이 양쪽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김서방과 할아버지 나무. 옛날에 어느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만나려고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산 하나를 넘게 되었지요. 김서방은 느릿느릿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았지요. 김서방은 왠지 무서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김서방은 주위를 두리번 거렸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김서방은 상수리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정말 크네.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걸. 나무가 어찌나 큰지 어른인 김서방도 아는 수가 없었지요. 김서방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서방은 나무에 나 있는 구멍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어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었습니다. 잘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지. 김서방은 상수리 나무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구멍은 편하게 하고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었지요. 김서방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지요. 여보게 상수리 나무, 그동안 잘 있었나?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버드나무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서방이 들어간 나무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아랫마을 황부자 집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이라네. 황부자네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네는 못 들었나 보군. 황부자네 대문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지. 그런데 며칠 전 황부자가 그 버드나무를 베어버렸다네. 아니, 400년이나 된 버드나무를 베어버리다니요? 대문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네. 그 버드나무는 황부자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기 있던 나무였는데 말이야. 저런, 아마 그 버드나무가 할아버지 손자쯤 되지요?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황부자를 혼내주러 가는 길일세. 황부자 집에 딸이 하나 있지. 그 딸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작정이네. 죽은 버드나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 딸이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걸세. 자네도 함께 가려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있어서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잘 있게나. 김서방은 구멍 안에서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지요.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랫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황 부자네 집은 마을 가운데 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황 부자네 대문을 두들겼지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누구시오? 나는 김서방이란 사람입니다. 황 부자 어른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나리는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인은 김서방을 마구 밀어내었지요. 그럼 황 부자 어른께 딸이 괜찮냐고 좀 물어보십시오. 하인은 황 부자에게 김서방의 말을 전하였지요. 뭐라고? 별 이상한 놈이 다 있구나. 황 부자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왠지 걱정이 되어서 딸 방으로 가보았지요. 얘야, 그만 일어나거라. 아침 해가 떴단다. 딸은 두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였지요. 황 부자가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황 부자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딸을 진찰한 의원은 따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병은 처음이군요. 라고 말하였지요. 의원은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제야 황 부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김서방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서방은 어젯밤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지요. 죽은 버드나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내가 오늘 밤도 나무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황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김서방은 어젯밤 들어갔던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었지요. 버드나무 할아버지, 오늘은 또 어딜 가십니까? 오늘도 황 부자네 집에 가네. 황 부자가 오늘 제사를 지냈거든. 나무를 벤 건 괘씸하지만 용서해 주려고. 그것 참 잘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손님이 있어 같이 못 가겠습니다. 그럼 잘 있게나. 김서방은 그날 밤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을 살려주시는 애를 어떻게 갚지요? 황 부자는 김서방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라니요. 앞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십시오. 예, 그럼요. 김서방은 황 부자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황 부자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이번에는 윗들 버드나무한테 제사를 지냈습니다. 버드나무 앞에 상이 놓였지요. 황 부자가 술을 따르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문을 읽었습니다. 제문에는 황 부자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버드나무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서방은 인사를 하고 동생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걸고 한 내기. 옛날 어떤 양반이 한 시골 고을의 사또로 부임하였지요. 고을에 부임하여 살펴보니 관가에서 일하는 통인 중 하나가 매일매일 새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오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사또가 그 통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관가에서 심부름이라 하는 터에 매일마다 새 옷을 차려입고 나오니 그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아, 제가 올 봄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우리 아내가 솜씨가 좋아서 새 옷을 지어준답니다. 사또는 궁금증이 나서 사람을 불러 통인의 아내에 대해 물었지요. 사또님, 말도 마십시오. 그 각시가 얼마나 예쁘고 야무진지 사또님도 한 번 보면 혹하실 겁니다. 아니, 미천한 통인 놈에게 그런 아내가 있단 말이냐? 사또는 무엇에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통인을 불러들였지요. 여봐라, 듣자니 네가 꽤 똑똑하다던데 어디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꾸나. 내가 낸 수수께끼를 모두 마치면 너에게 돈 1,000냥을 주마. 하지만 저는 드릴 게 없는데요. 네 아내가 절색이라니 그 사람을 걸거라. 딴소리할 생각은 아예 말고. 하지만 사또님, 잔말 필요 없다. 내일은 시합날로 할 테니 가서 꿈이나 잘 꾸거라. 사또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 들어가 버렸지요. 통이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빼앗으려는 속셈이 분명했으나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지요. 그랬다가는 어떤 핑계를 대어서 물고를 낼지 모르는 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통이는 말을 잃고서 이불을 덮고 누워버렸지요. 아내가 차려온 저녁상을 한술도 뜨지 않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그동안 이런 적이 없더니 웬일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자꾸 캐묻자 통이는 힘없이 사또가 자기에게 엉뚱한 내기를 걸어온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그러자 아내가 울상이 된 통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진지나 드십시오. 다음날 통인의 아내는 남편을 집에 그냥 누워있게 하고서 대신 사또에게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던 사또는 놀라 물었지요. 어째 통인이 안 오고 네가 온 것이야? 서방님이 갑자기 몸져 누워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제가 서방님 대신 시합을 하겠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보니 여자가 천하의 절색인데다가 야무지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합에서 지면 내 사람이 되어 수청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테지. 그건 제가 졌을 때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기면 어쩌시렵니까? 돈 1,000냥을 상으로 주마.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고을을 떠나신다고 약속하면 시합에 응하지요. 그래 좋다. 내가 지면 당장 이 고을을 떠나마. 아주 후탕한 척을 하더니 문제를 내놓았지요. 자, 첫 번째 문제이다. 저 하늘에 떠있는 해가 동산에 떠서 서산에 질 때까지 몇 리를 가는지 맞춰보거라. 질문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웅성웅성 거렸지요. 하지만 아내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 해는 하루에 꼭 99리를 갑니다. 뭐라? 그걸 어찌한단 말이냐?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친정까지 거리가 꼭 99리입니다. 저번 제가 동산에 해가 떠오를 적 집을 출발하여 친정해를 갔는데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순간에 도착하였지요. 그래서 해가 하루에 99리를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탐복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지요. 당황한 원님이 얼른 다른 문제를 내었습니다. 좋다.
두 번째 문제이다. 저기 저 배나무 가지마다 참새가 빼곡히 앉아있는 게 보이지? 저 참새가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맞혀 보거라. 아내는 이번에도 서슴없이 대답을 하였지요. 예, 모두 391마리입니다. 뭐라고? 세보지도 않고 그걸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 서방님에게 들으니 작년 저 배나무 가지마다 배가 하나씩 열렸는데 따고 보니 391개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지마다 참새가 하나씩 앉아있으니 391마리가 분명하지요. 사또는 말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사또는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졌지요. 얼른 세 번째 문제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못 맞히면 끝이다. 자, 내 머리가 몇 근이나 나가겠느냐? 한치도 어김없이 정확히 맞춰보아라. 사또님 머리는 꼭 7근 반이 나가겠습니다. 뭐라? 네가 내 머리의 무게를 어찌 안단 말이지? 제 보기라도 한 것이냐? 제 말을 못 믿겠거든 잘라서 저울에 재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원님은 그만 말문이 턱 하고 막혀버렸지요.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들 그 말이 맞다며 여자가 이겼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도 쏟아져 나왔지요. 설마 사또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님은 뭐라 응대를 하려고 했지만 갖다 댈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불덩이처럼 시뻘개져서 씩씩댈 뿐이었습니다. 창피를 당하여도 아주 톡톡히 당한 원님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고을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희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백두산의 가난한 아이. 옛날 백두산 마을에 노자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하기로 이름난 집의 아들이었지요. 노자는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은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삼을 캐러 떠나려고 하면 자기도 떠나겠다고 나섰지요. 산삼을 캐다 팔아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떨쳐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자를 데리고 가려 하지 않았지요. 혼자서는 못 갈 줄 알고 노자는 홀몸으로 떠났습니다. 낮에는 계곡을 누비며 산삼을 찾았지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새우자. 밤에는 숯불 속이나 굴 속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몇 날 몇 밤을 그런 고통 속에서 지냈는지 몰랐습니다. 산삼을 캐기는커녕 병만 얻게 되었지요. 온몸의 뼈마디가 쑤셨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어깨야. 이제 꼼짝도 할 수 없구나.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노자는 집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더라도 집으로 돌아가야지. 기고 또 기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렀지요. 노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를 지탱하며 기어갔습니다. 어느 나무숲 속에 다다른 노자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때 바스락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지요. 간신히 머리를 든 노자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자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지요. 길고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옆으로 구불구불 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노자는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애를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지요. 구렁이는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노자를 휘휘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자의 몸을 감기만 하였지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노자는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아래에는 두 개의 짧은 날개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는 날카로운 발가락이 달린 네 개의 다리가 붙어 있었지요. 온 몸을 뒤덮은 비늘에서 연한 금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금룡이구나. 그런데 그 금룡이 머리를 동남쪽으로 주걱주걱 거리고 있었지요. 왜 동남쪽으로 머리를 주걱거릴까? 바로 그때 금룡이 노자를 잡아먹으려 하였지요. 살려줘요! 살려줘! 소리를 치던 노자는 후다닥 깨었습니다. 꿈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사로운 꿈 같지 않았습니다. 금룡이 어째서 동남쪽으로 머리를 3번 주걱거렸을까? 나에게 동남쪽으로 가라는 것인지도 몰라. 죽든 살든 동남쪽으로 가보자. 노자는 이를 악물고 몸을 버둥거렸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축 늘어졌던 몸인데 다시 길 수가 있었습니다. 노자는 동남쪽으로 기고 또 기었지요. 언덕을 넘어서니 푸른 초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헛된 꿈이었구나. 기진맥진한 노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뭉게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니, 금룡이다. 노자는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느새 금룡은 노자의 곁으로 내려왔지요. 꼬리로 땅을 툭툭 치니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지요. 물이 넓게 퍼지면서 하나의 늪을 이루었습니다. 우와, 물이다. 금룡이 노자에게 어필하는 듯 허리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나보고 등에 어필하는 것이로구나. 노자는 금룡의 등에 엎였지요. 금룡은 어디론가 가더니 노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금룡의 허리에서 떨어진 노자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한참 후 노자는 무엇인지 자기의 입속으로 굴러 들어옴을 느꼈습니다. 노자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뱉어 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목 구멍으로 훌떡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러자 배도 고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솟구쳤지요. 원기가 회복된 것입니다. 노자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금룡이시여,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금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늪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지요. 비록 산삼은 캐지 못했지만 노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노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이 지나자 노자의 키는 9자나 되었습니다. 힘도 장사였지요. 노자가 장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임금님은 노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노자는 듣거라. 오늘부터 우리 군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어 적을 무찔러라. 이 한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도 우린 승리했다. 장군이 된 노자는 승리를 만끽하였지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쓰라린 패배를 맛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자는 금룡을 생각하였지요. 금룡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노자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 노자를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 틈을 탄 노자는 군사를 일으켜 적군을 물리쳤지요. 얼마 뒤 왕이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노자가 이어받게 되었지요. 이 모든 게 금룡의 은공이니 감사를 드려야겠다. 노자는 신하들과 함께 금룡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룡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임금은 한 달이 지나도록 금룡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왕 마마의 옥체가 염려되옵니다. 임금의 건강이 염려된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하였지요. 짐의 목숨을 구해주고 앞길을 밝혀준 은인인데 이만한 고생이 다 무엇이냐? 짐은 꼭 그 늪을 찾아서 금룡에게 인사를 올릴 것이다. 은혜도 갚을 줄 모르면서 어찌 임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은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지요.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야 그 늪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감격한 임금은 신하들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뒤 늪을 향해 소리를 쳤지요. 금룡이시여, 그대를 찾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몸은 그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옵니다. 임금의 말이 끝나자마자 물속에서 하얀 물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더니 금룡이 머리를 쑥 내밀었지요. 금룡이시여, 나의 은인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금룡은 말이 끝나자 다시 늪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말했습니다. 마마, 이 늪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이름을 생각해 뒀느니라. 금룡은 이곳에서 짐을 구해 주었노라. 금룡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짐이 있었겠는가? 금룡이 없었다면 이 늪도 입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늪을 왕늪이라 이름 지음이 좋을 것이다. 신하들은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늪을 왕늪, 왕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술을 익힌 무당 할머니. 옛날 호남 지역에 무당 노파가 있었습니다. 의술에 능하여 때로 촌마을을 돌아다니며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곤 하였는데 그가 쓰는 약은 대부분 고금의 의사에서도 없는 것들이었지요. 무당은 관가에 이름이 올라 있었으므로 가명의 무당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공이라는 사람이 전라감사로 나가게 되었지요. 그때 대부인 황씨도 아들을 따라 전라가명으로 갔습니다. 가명에는 몇 년째 앓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었지요. 마른 나뭇가지처럼 빼빼 마른 것이 귀신같이 보였습니다. 남녀 종들은 모두 적호증이라 하고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요. 적호증이란 제정신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 부인이 굿이나 해보려고 가명의 무당을 불렀더니 무당은 앓는 여종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여종을 찬찬히 보던 무당은 얼마 뒤 말했습니다. 이런 병에는 굿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써도 고치기 어렵지요. 약은 많이 썼다만 아무 효염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병에 맞지 않는 약을 써서 그라온 것이니 쇳내가 이제 약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무당은 그 자리에서
오지탕이라는 약 처방을 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 뽕나무 가지, 당나무 가지, 버들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를 들었는데 황 부인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이 5가지를 많건 적건 관계치 말고 꼭 같이 섞어 물에 달여 꾸준히 먹으면 효염이 있을 것이라 아뢰옵니다. 부인은 시험 삼아 그대로 해보게 하였지요. 처음에는 환자가 가래를 뱉어내더니 얼마 뒤부터는 가래가 점점 연해지다가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몇 사발씩 그 약을 먹였더니 대여섯 달 뒤에는 기침도 먹고 가래도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조금씩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자 깨끗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내의원 지사 김아무개가 감령의 손님으로 오게 되었지요. 목사 벼슬을 지낸 황 부인의 외할아버지가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김 지사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무당에 대한 말을 하자 김 지사는 혀를 찼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어디 내가 한번 물어볼 터이니 불러 들이시구려. 무당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뜰 아래에서 절을 하는데 나이는 50 남짓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지요. 네가 의술을 안다던데 그게 정말이냐? 그라옵니다. 별 우스운 일을 다 보겠구나. 니까지게 어찌 의술을 안단 말이냐? 무당은 똑바로 서서 김지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의술은 내가 잘 아오. 대감 같은 사람은 젊어 몇 줄 읽은 보감마저도 지금은 까맣게 잊고 있지 않소. 김지사는 화가 나 펄펄 뛰었지요. 천한 것이 어디라고 감히? 그러자 무당은 갑자기 낯빛이 달라지더니 말하였지요.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느냐? 선왕은 너희들이 약을 잘못 쓴 탓에 끝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 이게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선왕이었던 현종은 늘 화중 때문에 괴로워하였는데 심할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까지 벌겋게 되곤 하였지요. 내의원의 의원들은 화기 내리는 약을 이것저것 써보곤 하였으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위독하게 되었지요. 김 지사는 내의원의 우두머리 의원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 처방을 주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의 말에 김 지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지요. 좌중의 사람들은 껄껄 웃었습니다. 무당은 김 지사가 찔끔하자 곧 팔을 걷으며 앞으로 다가왔지요. 선왕의 병환이란 바로 추위에 상하여 생긴 병인데 기를 화하게 하여 풀면 그만인데 화기를 내리게 하는 약을 써서 무엇한단 말이냐. 이제는 말 안 듣자 소용이 없겠지만 뒷날을 경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네가 죽을 죄를 짓고도 제 죄는 모르고 오히려 염치 없이 후한 녹봉을 타먹으며 이마에 금관자, 옥관자를 달고 거들먹거리니 밀심보가 어찌 되어 먹은 것이 아니냐. 이를 갈며 목총을 도두어 꾸짖는데 눈에는 불이 이글이글 거렸지요.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날뛰는 품이 귀신처럼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당한 일이라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였지요. 외할아버지가 급히 하인들을 불러 무당을 문 밖으로 쫓아내게 하였습니다. 김 지사는 너무 놀라 얼굴에 땀이 가득한 채 입을 딱 벌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였지요. 한참 만에야 내 저 무당에게 뺨을 맞은 셈이오 하며
더듬더듬 거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